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이세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체감 기온이 17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이제는 쌀쌀하다라는 이야기가 어울리는 날씨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좀 다행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전기 요금을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따뜻함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좀 따뜻한 소식 가지고 우리 세란 씨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뭔가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세란 버핏 이세란입니다. 정말 요즘 날씨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낮에는 또 덥다가 밤에는 또 춥잖아요. 제가 진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어제는 제가 수면 잠옷을 입고 잤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큰 날씨여서 정말 여러분도 건강 관리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란 씨 이제 날씨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한데 이 주말에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점이요. 평일엔 또 이렇게 화창하다가 주말만 되면 그렇게 비 소식이 또 들려오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요즘이어서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어쩔나 싶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만큼 우리 팍스 인베스트이너와 꼭 함께 하시길 또 바라봅니다. 네, 좋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가득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게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미국과 국내 증시 브리핑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알차게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팍스 인베스트이너 문을 활짝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작도 역시나 우리 주원 씨의 국내 브리핑이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방이 제한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특별한 이슈 부재한 가운데 선물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차익 실현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패드워치 11월 빅컷 확률을 51%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별다른 지수 반전 이벤트 부재한 가운데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하방 압력 원인인 이 외국인 반도체 매도 반전 가능성은 25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8월 23일 이후 단 2거래일만 순매수세 보여줬는데요. 대형주 순매도 지속하면서 지수 상방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역시나 금리 인하에 강세 보여주고 있죠. 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더불어서 삼일제약도 CMO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엔터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 경신했는데요. 뉴진스, 미니진, 하이브 간의 갈등 봉합 기간인 25일이죠. 바로 내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매물 출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개발 소식 보내면서 코스닥 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9월 가장 큰 시장 변동성 포인트로 주목이 좀 됐던 FOMC와 일본은행 등 주요국 9월 금리 결정 단행 완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빅컷 이후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지속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유입에 반도체 2차 전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차익 실현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엔화 급락에도 윌러 이사의 완화적 발언에 제한적 상승을 보여줬고 이에 2.7원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시장 살짝 알아봤고요.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 알아봐야겠죠? 세란 씨 알려주세요. 네, 뉴욕 증시 강보합 마감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졌습니다. 미국 성장세가 계속해서 둔화된다는 소식에 초반에 약간 우려가 됐지만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한 42,124.65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한 17,974.27로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0.28% 상승한 5,718.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 투심이 약화됐는데요. 특히 미국의 제조업 협황은 여전히 위축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7로 예비 집계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전월치 47.9와 시장 예상치 48.6보다 낮은 수치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이마저 둔화됐습니다. 9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4로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 기록했는데요. 다만 예상치 55.3을 웃돌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은 블랙아웃 시즌이 끝난 후 연이어 나온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투자 방향을 고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준의 대표적 매파에 속하는 닐 카시카리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도 급이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는 이날 지난주 미국 연준의 빅컷 이후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는 늦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도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매파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한 달 정도 고용시장의 실질적 약화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공격적 금리 인하로 견해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매파 입장 들어봤으니 비둘기파적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이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추가 대규모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연준 내 이사 간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대체로 현재 금리가 제약적이라는 점에 동의한 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속도가 약간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에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특징주로는요, 제가 소개드렸던 위기의 인텔, 이 인텔을 위해 미 자산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3.3% 상승했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는 테슬라가 4.93% 급등했습니다. 아마존 1.19%, 엔비디아도 0.22% 소폭 상승했고요. 반면 알파벳 A,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것으로 미국장 브리핑 마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장, 미국장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핫 이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네, 제가 이슈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란 씨한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란 씨, 네. 과자 좋아하시나요? 못 살죠. 못 살아요? 못 네. 산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살아요. 없어서 못 먹는다. 네. 그럼 어떤 과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쿠쿠다스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핫 이슈에 우리 세란 씨가 좀 일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장에서 국내 과자 수출액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과 함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롯데 웰푸드, 크라운젤과 오리온 등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약 6,605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5%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K과자의 열풍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요. 세란 씨, 해외에서 인기 있는 과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인기, 저는 빼빼로가 인기 있다. 이 소식은 들은 것 같아요. 왜 빼빼로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간편하기도 간편하고 네. 뭔가 우리는 빼빼로데이라는 데이가 또 있지만 네. 그런 데이가 외국에는 없잖아요. 오. 그런데 왜 인기가 많을까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너무 간단한 이유인가요? 네. 어쨌든 세란 씨가 맞춰주셨습니다. 빼빼로 허니버터칩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 K 먹방을 하는 것이 또 유행이죠. 이 K 먹방 덕분에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잘 나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도 좀 어렵고 먹기도 좀 어려운 불닭볶음면이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K푸드에서 이 과자가 또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혜태 제과에서는 물가 안정에 좀 동참을 한다라고 하면서 비스킷 가격을 내리는가 하면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혜태 제과 제품과 콜라보한 상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사츠맛 팝콘, 그리고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찰떡궁합 스낵, 그리고 OS 출시 기념으로 예스의 케이크 가게, 이렇게 좀 한정식으로 과자들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란 씨, OS파, 몽쉘파, 초코파이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혹시 어떤 파예요? 저는 단연 네. 몽쉘파입니다. 왜요? 전 뭔가 마시멜로보단 크림이 좀 더 좋고요. OS보다 또 크림이 좀 많잖아요. 아, 그래서 몽쉘이 맞네요. 가장 맛있어요. 네, 이렇게 또 개성마다 또 달라지는 파가 있을 만큼 우리 K 과자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크라운 제과도 어제 한몫을 했는데요. 이 크라운 제과는 제과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각을 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K 조각 전문 도서도 출간하면서 한국 조각의 세계를 향한 이 도약에 대한 비전까지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크라운 혜태 제과 그룹은 2022년 7월 혜태 제과 공장에 이어서 지난 5월에는 크라운 제과 공장을 충남 아산시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은 평택항에서 가까운 두 공장을 수출 전지 기지로 삼겠다라는 포부도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세란 씨, 얼마 전에 또 뉴진스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네. 이 방송 보셨나요? 실시간으로 못 봤는데 네. 녹화본으로 봤습니다. 네,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긴 하죠. 네. 우리 그때 방시혁 의장에게 제안한 25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의 주가가 다시 한번 고꾸라졌습니다. 하이브에게 뉴진스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어떤 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우리가 참 잘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란 씨, 만약에 뉴진스가 25일까지 이 사건이 좀 종결되지 않아서 네. 활동을 좀 중단하거나 아니면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뉴진스를 또 좋아하는 팬으로서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정말 네.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생길지 우리 여론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뜨거웠던 소식과 차가웠던 소식이 공존했던 저의 핫이슈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우리 세란 씨가 알아온 핫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원 씨가 내일 발표되는 우리 민희진과 방시혁 의장의 대결 네.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 오늘 발표되는 K-밸류업 지수 준비했습니다. 오는 24일 장이 마감되면 KLX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이 발표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수와 연계된 ETF 등의 금융 상품들도 2-3개월간의 기간을 갖고 출시한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주원 씨,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혹시 목적 기억하시나요? 목적은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하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첫 단계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업 밸류업 공시였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자신의 호재를 직접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기업 밸류업 방안 중 하나가 오늘 공개되는 K-밸류업 지수입니다. 거래소의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는 지난 5월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 방향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최초로 공개하면서 최초 공개된 사안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점에서 K-밸류업 지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소개드린 우리 기업 밸류업 공시와 오늘 소개드린 K-밸류업 지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기업 밸류업 공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K-밸류업 지수는 정부가 직접 엄선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소개해 드릴 때 기업 밸류업 공시에 네. 약간 저조한 참여율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기준 한 몇 개의 기업이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막 2,00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 기업만 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그 당시에 한 8개, 3개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기준 19일 기준으로는 코스피 시장 9개, 코스닥 3개 해서 주원 씨가 말씀하신 12개가 참여했습니다. 정말 2,595개 중 단 12곳으로 0.5%라는 정말 저조한 참여율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에게 그다지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정말 참여율을 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K업 밸류업 지수는 정부가 직접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참여율 저조라는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담았고 어떤 종목이 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지수에 담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전혀 주지 않아서 정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편입됐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요. 혹은 PER이나 PBR이 낮다고 평가되는 우리 금융주나 자동차, 소비재, 소비 관련주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측도 나오고 있대요. 우리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네. 이 나라를 모티브했다 했는데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우리 세란 씨가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본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일본을 모티브로 한 만큼 일본판 밸류업 지수라고 불리는 JPX 프라임 150 지수와 유사할 것이다 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저마다 예상 포트폴리오를 내놓았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증시에서 밸류업이라는 키워드가 투심을 움직이는 역할을 할 때 금융주를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고 추천해 주셨고요. KB증권도 금융주 전반을 비롯해 ROE나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춰 꾸준하게 밸류업 기조에 동참했던 기업이나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시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수 발표 이후에 밸류업 기조로 순항했던 종목들이 또 한 번 가준다면 딱히 호재가 없는 요즘 국내 증시를 이러한 밸류업 종목들이 이끌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요. 하지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수급 집중으로 인한 단기 상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목표였던 장기적인 주주가치 환원, 주주가치 재고라는 목표를 이루길 응원하면서 오늘 브리핑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란버핏의 핫이슈를 마쳐보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생활에서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이야기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코너죠? 네,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도 알쏭달쏭한 경제 용어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경제 생활에서 경제 지식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특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란 씨, 첫 번째 용어는 뭐죠? 네, 첫 번째 용어는요. 주원 씨, 팬데믹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뭐 전염병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감염병의 심각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6단계로 그 전염병을 구분해 두었는데요. 그중 최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채권 들어보셨나요? 팬데믹 채권? 전염병 채권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전염병 채권, 유행병 채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팬데믹 채권은 세계은행 산하 전염병 긴급자금 지원 기구가 발행하는 재해채권의 일종으로 세계은행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채권입니다. 실제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자 이를 계기로 만들어냈던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 채권에 대해서 좀 특징이 따로 있나요? 네, 아무리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A형과 B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6개월 기준으로 각각 6.5%, 11.1%라는 고금리가 적용됩니다. 11% 금리라니 당장이라도 사고 싶으실 텐데요. 단 채권을 통해 모집된 자금이 사용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최초 발병국에서 2,500명 이상 사망, 주변국에서 20명 이상 사망, 확진자 수가 12주 연속으로 증가할 경우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러한 채권 기금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왠지 투자를 한 금액이 이제 이 팬데믹에 의해서 쓰여질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이 리턴 소개해드렸으니까 하이 리스크 소개해드려야겠죠. 위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채권 기금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 경우에 A형 투자자들은 최초 투자액의 16.7%를, B형 투자자들은 전액을 잃게 됩니다. 어때요, 주원 씨? 지금도 이 팬데믹 채권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 먹어도 저는 사고 싶긴 한데요. 네. 이러한 팬데믹 채권은 이익 창출의 기능을 통해 전염병의 위험을 사전에 막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콩고의 에볼라,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당시 채권 기금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자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도 팬데믹에 관련된 용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란 씨가 자주 소개해줬던 아래 공포 있잖아요. 네. 혹시 저는 C의 공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C 뭘까요? 아무래도 팬데믹 관련됐다고 하니까 C, 코로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경기 침체의 공포를 비유한 용어인데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팬데믹으로 지정이 되었고 많은 국가가 여행 제한과 이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세란 씨, 이때 당시의 경기 어땠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아무래도 여행을 못 갈 뿐만 아니라 네. 밖에도 잘 못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정말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었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생산, 소비, 그리고 경제 심리에 높은 강도의 충격이 좀 가해지면서 시장이 공포감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32배, 32배가 폭등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50포인트로 급락을 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겠죠. OECD는 2020년 4월 OECD 회원국 경기 선행지수가 전례에 없을 정도 하락했다라고 전했고요. IMF는 2020년 1분기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3.3%에서 3% 하락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보면서 세란 씨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또한 빠졌으니까 주가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2020년 2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3월 23일 약 38%나 하락했고 우리 코스피 지수 또한 35% 정도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한 달간 전 세계 86개국에서 증권시장 안에서 약 25조 6,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때의 충격을 아직까지도 다 회복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부디 다시는 이런 팬데믹 겪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 팬데믹 외에도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을 극복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정보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정보들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로 내 배뿐만 아니라 내 계좌도 이렇게 통통하게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을 시기 동안 팍스탁 통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쑥쑥 성장하고 있는 팍스 인베스터너 뒤에는 저희의 멘토님이 존재하고 계신데요. 저희 멘토님의 시장 전망과 브리핑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팍스 통신망 입장해 보셔서 정보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출발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현재 이야기와 과거의 회상을 할 수 있는 추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큰 주제는 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자의 진면목은 정말 지금 유행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냐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우리 세란 씨한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란 씨, 혹시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도 안 먹어본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음식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뭐예요? 저는 핫도그 정말 한동안은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살 안 쪘어요, 세란 씨? 저는 운동을 더 했습니다. 역시 이런 몸매와 이런 외모를 갖추는 데는 다 노력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또 눈빛을 보내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탕후루도 좀 좋아했는데 이 벌집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학생 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버스를 그날 안 타고 집에 걸어가는 대신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중 어떤 것들은 좀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린 음식들이 좀 많이 있죠. 이 당시 이 음식들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창업주 분들이 투자금을 막 끌어 모아서 개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운도 따라준 것 같습니다. 많은 창업주 분들이 이때 이 음식이 한때의 인기로 그냥 끝나버리면서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고 그것들이 경기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사실상 뭐 여기에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인기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좀 폐업하는 가게가 많이 늘어날 만큼 탕후루도 좀 이제는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브랜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다양한 브랜드를 보면서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쪽박을 차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이 쪽박을 차는 이유, 굉장히 이유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첫 번째로 하나를 뽑아보자면 이 유행 주기가 너무나 빠르게 도는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마라탕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짧은 주기로 돌아가는 유행이 많기도 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로티번이라는 빵이 굉장히 한때 짧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 짧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창업했다가 많은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상 뭐 미용실이나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바뀌면 바뀐 유행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지만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유행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먹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이 프랜차이즈에 굉장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들이는 그런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백종원 씨나 워렌 버핏을 봐도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가 투자를 하건 창업을 할 때 충분히 나에게 설득력이 있고 내가 이해가 가야지만 따라가야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이유로는 슬픈 이유긴 하지만 미숙한 창업주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거나 좀 어쨌든 포부는 컸지만 그 실행력은 좀 미숙했던 그런 창업자들의 역량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란 씨 혹시 이거 아시나요? 두바이 초콜릿. 네.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비슷한 관련된 것도 못 먹어봤어요? 비슷한 그 네. 편의점에서 따라한 걸 먹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원두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평이 많아가지고 네. 아쉬움만 남는 시식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요즘 뭐 유튜브에서나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초콜릿입니다. 하지만 저도 실제로 사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저게 픽스 초콜릿이라고 원래 브랜드인데요.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초콜릿 하나에 3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과연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뭐 개인 카페에서 뭐 만들었거나 아니면 뭐 좀 따라한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좀 먹어봤는데 뭐 그래도 맛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비교 분석한 유튜버들이 말한 거에 대하면 저거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정식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을 만큼 맛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제과 기업에서도 최대한 낮은 단가로 이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던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맛있는 거는 저는 못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에 좀 뒤처진다라는 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요 기회로 좀 두바이를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생각까지만 모두 해두는 걸로 하고요. 이 두바이 초콜릿 요즘 같은 경우에 유행이라고 했는데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뭔가요? 두바이 초콜릿 가고 땡땡 캔디 왔다. 초고속 디저트 유행 주기. 다른 디저트가 왔다라고 합니다. 아직 두바이 초콜릿 못 먹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 방송 보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벌써 갔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저는 이 땡땡땡 캔디 저는 알고 있는데요. 스웨덴산 젤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유럽을 제가 한 4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중에 스웨덴을 4번 모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캔디를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젤리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가격 보이시나요? 한 팩에 63,400원. 이 가격을 주고 먹을만 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만큼이나 유행의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보셔야겠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좀 세란 씨를 놀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세란 씨, 요 물건들 이름 좀 아실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스테이플러. 아, 네. 그 다음. 저거 무슨 테이프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네, 맞아요. 그 다음. 노트북. 네. 데일밴드.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스테이플러는 맞추셨어요. 그런데 셀로판 테이프입니다.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는 엄연한 이 회사의 기업 이름이고요. 셀로판 테이프가 원래 맞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여러분도 놀라셨죠? 노트북이 한 기업에서 내놓은 모델의 이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랩탑이 맞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좀 반창고라고 보통 안 하시죠. 데일밴드라고 많이 하시는데 왠지 반창고 가져와봐, 뭐 반창고죠 하면은 할머니 바이브가 느껴지기 때문에 데일밴드라고 많이 하시는데 데일밴드는 사실 기업의 이름이고 원래 이 데일밴드를 만든 외국인이 데일리밴드라고 하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걸 한국에서 데일밴드가 가지고 오고 그때부터 데일밴드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상표의 보통 명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표의 보통 명사화 왜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짜잔! 좀 익숙한 인물이지 않나요? 제가 이 인생 네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의 얼굴이 나오면 좀 불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얼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무슨 나르시즘 걸린 애처럼 혼자 찍은 날이었는데요. 어쨌든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거를 설명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 50대께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친구들을 만났다 하면은 요거 찍고 헤어지는 게 좀 요즘엔 국룰이 되었죠. 그만큼이나 인기가 많아서 많은 창업주분들이 또 요거에 투자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생 네컷은 90년대 스티커 사진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티커 사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좀 이쁘게 포토샵을 해주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던 스티커 사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만큼 스티커 사진만큼 예쁘게는 안 나오지만 더 많은 가격을 받아서 좀 창업을 할 만한 구미가 당기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창업하실 거면 좀 요거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행이라고 바로 끌어모아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 매출액도 크게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 또한 72%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행이 또 얼마나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찍는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항공샷이라고 해서 뭐 머리 위에서 카메라가 달려서 막 찍고 있는 그런 유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행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셀프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감 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이슈들이나 어쨌든 객관적인 실질적 지표들 보시면서 투자에 감행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셀프 스튜디오 이야기로 결국에는 마감을 한 주사인볼트 타임은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세란 씨가 다음 시간 유익하고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딱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시간이죠. 제가 앞서 핫이슈에서 우리 오늘 발표되는 K-밸류업 지수 소개해드리면서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수급 집중으로 인한 단기 상승에 그치지 말고 본래 목적이었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러한 핫이슈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약간 기업이나 CEO의 본질, 약간 TMI까지 파헤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본질을 잠시 잊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또 한 번 CEO분을 자세히 파헤치는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우리 주원 씨한테 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네. 단골 게스트가 계시거든요. 누굴까요? 세란 씨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가 테슬라가 있죠. 그래서 그쵸. 일론 머스크. 네, 맞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와 정말 박빙인 게스트가 또 한 분 계신데요. 네. 네이버와 야후 하면 떠오르신 분 있으신가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 맞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CEO이자 창립자인 손정희 회장인데요. 이분 밑에 또 손마사요시라고 써 있잖아요. 국적이 어디실 것 같아요? 일본이신가 봐요. 일본. 근데 뭔가 손정희는 한국 이름 같지 않나요? 손정희도 사실은 일본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원래는 한국인이십니다. 한국계 일본인이신데요. 이분 일본에서는 이 정의를 훈독하면 마사요시라고 해서 손마사요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손정희님을 자세하게 파헤쳐보기 전에 어떤 분인지 또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손정희 회장은 2022년까지 네. 일본 내 1위 땡땡땡이다. 자, 1위까지 힌트 드렸어요. 너무 뭘까요? 어려워요. 잠시만. 손정희 회장이 2022년까지 일본 내에서 1위 아이돌이었다. 아이돌이요, 갑자기요? 아이돌 하시 모르겠어요. 1위 자산가였습니다. 놀랍죠? 네. 네, 정말 출생 후 수십 년간 한국 국적을 유지하셨다가 지금은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이시지만 일본에서 이러한 소프트뱅크라는 창업을 하시고 정말 일본 내 자국 1위 자산가까지 이뤄낸 정말 신화적인 기업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손정희님은 제1교포 땡땡이다. 3세십니다. 3세라는 건 우리 할아버님 때부터 일본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일본 대구에서 한국 대구에서 농사를 지시던 농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에서 이 농지를 비행장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하루아침에 토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다가 이 할아버님이 가족을 이끌고 일본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정말 뭘 할까 하다가 광복이 돼서 다시 한번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일본으로 돌아가서 규슈에 정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정말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어서 취직이 어려웠겠죠. 우리 할아버님은 이렇게 광산에서 광부로 일을 하셨다고 하고요. 손정희의 할머님은 이렇게 리어카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정희 씨가 저는 금수저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손정희 회장의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일하느라 바빴고 할머니의 리어카를 타면서 놀았다라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려웠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손정희 일가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부모 때여서부터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부터 재산을 이렇게 축적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주원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짠! 아버님께서 이런 걸 운영하셨는데 네. 어떤 곳인 것 같나요? 카지노인가요? 이거 뭐죠? 바로 파친코 들어보셨어요? 파친코? 아, 파친코. 네, 파친코입니다. 일본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파친코는 오락으로 분류가 되어서 법적으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으로 도박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주원 씨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업 감각도 유전이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성실함은 유전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건 못 들어봤어요. 네, 사업 감각도 유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주차장 붉은 잉어라고 제가 써놨는데 파친코에서 나오면 앞에 주차장이 있었대요. 그 주차장에서 유료 낚시터를 또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서 붉은 잉어를 잡으면 1만 엔을 보너스로 주겠다라는 호객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친코에서 돈을 잃고 나온 사람들이 이 붉은 잉어를 또 잡겠다고 유료 낚시터에서 또 돈을 썼고요. 유료 낚시터에서 붉은 잉어를 잡은 사람들은 그 1만 엔을 들고 또 파친코에서 돈을 쓰는 이런 계속해서 결국 지갑은 돈은 다 우리 손정희 회장의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님께 큰 시련이 닥쳤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피를 토하시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10대 손정희는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뭘까요? 너무 어렵죠? 막연한 어려워. 퀴즈인데 네. 10대 송정희의 꿈은 세 글자네요. 아까 맞습니다. 아이돌 아니었으니까. 세 글자. 지금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업 대표? 맞습니다. 손정희의 꿈은 사업가였습니다. 사실 교사나 정치인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기업가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런 꿈을 꿨던 19세의 손정희, 정말 유명한 어록을 남겼는데요. 바로 19세에 인생 50년 계획을 세웠어요. 20대에 사업에 이름을 내걸고요. 30대에 사업 자금을 모으고 40대에 사업에 큰 승부를 걸고 50대에 사업을 완성시키고 60대에 사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냥 계획이었다면 유명한 손정희의 어록으로 남을 수 없었겠죠. 정말 하나 빼고 다 이뤘습니다. 뭘 못 이뤘을까요? 바로 60대에 물려주겠다. 이것 빼고 다 정말 정확한 시기에 다 이뤘다고 합니다. 이걸 못 이룬 이유는요. 사실 60대 생일 때 은퇴를 발표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일본의 평균 수명이 70대여서 뭐 60대 정도면 은퇴를 해도 되겠다 했는데 요즘 또 100세 수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대 은퇴는 철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을 다 이뤘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이 계획만 세웠다면 이룰 수 없었겠죠. 우리 손정희는 이러한 꿈을 갖고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손정희, 정말 졸업을 했는데요. 우리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번역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 번역기 특허를 직접 샤프라는 회사에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사업 자금을 마련한 손정희는 여기에 됐네요. 1년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1년 6개월 동안 안 했다고 합니다. 행동을 안 했다는 거지 그동안 정말 어떤 내 인생을 내걸 만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정말 끝없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끝없는 고민 끝에 소프트웨어라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물론 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기업에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유통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정희는 소프트뱅크를 창업해서 소프트뱅크웨어를 이렇게 유통하는 업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에는 또 운도 따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운을 따라줘서 컴덱스라는 제품 전시회 출판한 소프트웨어가 대박을 치면서 일본 벤처기업의 선두자로 정말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아프셨다고 했죠. 손정희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만성강령으로 5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3년간 병상에서 극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회사로 복귀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10억엔이라는 큰 빚과 함께 이거 보세요. 지금 맥도날드인데 버거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뭘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배신해서 나가서 또 다른 회사를 창업하는 배신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우리 시한부 판정까지 이겨낸 회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고자 일본 게임계의 아이콘 허드슨 소프트의 독점 유통권을 따내면서 초기 소프트뱅크 성장에 큰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후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손정희 회장은 아시아의 땡땡땡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바로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고객이 전화를 하려면 전기통신회사의 번호를 앞에 쓰고 또한 지역과 회사별로 통신비가 다 달라서 가장 싼 회신을 찾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같은 번호를 쓰면서도 자동으로 가장 싼 회선을 찾아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본에 20억 원의 로열티를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성공하면서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투자했나 보면요. 야후, 알리바바, 슈퍼셀의 이렇게 인터넷 시대, 또한 스타트업의 선두주자 쿠팡에도 투자를 했고요. 또한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에도 최대 주주로 기업 등극하면서 차량 공유 시장의 지배자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손정희는 우리 안타깝게도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2022년에 우리 쿠팡의 상장 초기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손실을 내기도 했고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최근 또 핫했던 고려아연과 MBK의 전면전에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고자 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으면서 우리 소프트뱅크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또다시 한번 투자계의 귀재로 불리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계 일본인이자 어려운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정말 일본 내 자산가로 거듭난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손정희 회장처럼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희망을 드리는 이런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이쯤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우리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